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곰탕집을 꾸려오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꼭 뚝배기에 담긴 국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팔 끓을 때는 그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보이지 않다가 불이 꺼지고 차게 식어야 비로소 기름기가 걷히고 진짜 바닥이 드러나니까요. 저에게는 가족이라는 뚝배기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뽀얗고 진국인 줄만 알았던 제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차가운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참 담백하게 만났습니다. 23 꽃다운 나이였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대신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죠. 지인의 주선으로 만난 남편은 세련된 맛이라곤 하나도 없는 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 기시 낡은 점퍼를 입고 나왔는데 그에게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고기 냄새가 왠지 싫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좀 나죠? 가게 일 돕다가 급하게 나오느라 미안합니다. 투박한 손으로 뒷머리를 긁적이며 건넨 그 한마디가 화려한 언변보다 더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우직한 눈빛 하나 믿고 저는 계절이 2번 바뀌기도 전에 덜컥 곰탕집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식당 일을 돕게 됐죠. 가게에 나간 첫날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벌써부터 손에 물 묻힐 거 없다. 카운터에 앉아 있어라. 하지만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 집 국물 맛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허드렛 일이라 생각 안 해요. 다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시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말없이 앞치마 끈을 단단히 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우직한 분들이셨어요. 특히 아버님은 맛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죠. 손님 혀는 귀신이다. 재료가 거짓말하면 혀가 먼저 알아.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가장 먼저 가계불을 켜는 건 아버님이셨습니다. 핏물을 빼고 찬물을 버리고 다시 뼈를 고아내는 그 지루하고 고단한 과정을 아버님은 묵묵히 해내셨어요. 가스비 아깝다고 불을 줄이거나 국물을 뽀얗게 만들려고 첨가물을 넣는 일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그 정직함에 반했어요.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기름을 걷어내는 일은 그야말로 인내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덮치고 옷은 금세 땀과 육수 냄새로 절여졌죠. 한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혀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꾀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무거운 사골뼈를 나르시면 제가 먼저 달려가 거들었고 어머님이 김치를 담그시는 날에는 배추 수백 포기를 절이고 씻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시부모님이 이만하면 됐다고 하셔도 저는 한 번 더 헹구고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그건 시집살이의 고초가 아니라 장인 정신을 향한 제 나름의 존경의 표시였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며느리를 보며 시부모님의 눈빛도 서서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아버님이 끓고 있는 가마솥을 가리키며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간 한번 봐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맛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주방의 일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무언의 시험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어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소금이 반 국자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은 이제 좀 줄여서 뜸을 들이면 딱 좋겠습니다. 제 대답에 아버님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이제 불 조절은 네가 해라. 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은 낡은 장부와 가게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제 네가 관리해라. 네가 우리보다 셈도 빠르고 야무지니까 믿고 맡기마. 그렇게 저는 이방인이 아니라 가게의 진짜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일은 보람있지만 고단했어요.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제 삶에 활력이 된 존재는
뜻밖에도 시누이인 아가씨였습니다. 보통 시누이라고 하면 얄미운 존재라는데 아가씨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나서 그런지 새언니인 저를 질투하기보다는 언니 언니 하며 금세 따랐어요. 대학생이 된 후로는 틈날 때마다 가게에 나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언니, 저 왔어요. 오늘은 뭐부터 할까요? 팥 썰까요? 서빙할까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누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하이톤이었습니다. 요즘 아가씨답지 않게 꾀부리지 않고 한 손으로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행주질도 척척 해냈죠. 아가씨는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곰 같은 남편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세심히 채워주는 것도 아가씨 몫이었죠. 제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촛불을 켜주고 한절기면 제 주머니에 핸드크림을 찔러 넣어줬어요. 우리 오빠같이 재미없는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고집이 세서 힘들죠? 누구보다 내가 잘 알죠. 아가씨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저는 시댁 식구가 아니라 진짜 내 피부치 동생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닌데 손님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가게가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얼마나 바쁜지 주방에 있던 저까지 홀로 뛰쳐나와야 할 판이었죠. 그런데 마침 약속이 있다며 한껏 꾸미고 나가던 아가씨가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아가씨는 주저없이 핸드백을 던져두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언니, 주방 지켜요. 홀은 제가 맡을게요.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은 채 아가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테이블을 치우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싹싹하게 웃으며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했어요. 일이 다 끝나고 녹초가 되어 주방 한편에 앉아 있는데 아가씨가 시원한 사이다 2잔을 들고 와서 제 옆에 털썩 앉더군요. 와, 오늘 진짜 대박이다. 그쵸? 언니, 다리 안 아파요? 그러게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오늘 데이트 있던 거 아니에요? 에이, 데이트가 대수예요. 우리 집 일이 먼저지. 그래도 너무너무 고마우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줘요. 비싼 걸로요. 그렇게 말하는 아가씨를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가씨도 그런 저를 보며 마주 웃었어요. 여자 형제가 없어서인지 싹싹하고 애교 많은 아가씨에게 정을 많이 줬습니다. 그만큼 아가씨도 저에게 참 잘했어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마냥 어리게만 보던 아가씨도 그 사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게 됐죠. 시부모님은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 쉬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게 운영권 승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게는 너희들에게 맡기마. 맏며느리인 네가 고생이 많았으니 본점을 맡아 운영해보거라. 아버님의 말씀은 당연한 수순 같았습니다. 10수년을 주방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뛴 저에게 본점은 제 청춘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가씨네는 분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어요. 저나 남편은 가게 운영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지만 아가씨네 부부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배워야 했으니까요. 며칠 밤을 고심하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아가씨네가 본점을 맡는 게 어떨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말에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고민한 바를 털어놓았습니다. 아가씨네는 이제 갓 시작하는 신혼부부잖아. 장사 한번 해본 적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본점은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아가씨네가 맡아도 큰 무리가 없을 거야. 우리야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분점 내도 잘 꾸려갈 수 있을 테고. 그래도 괜찮겠어?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으니까 이런 제안을 하지. 나도 며칠 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야. 심해부는 그 좋다는 대기업도 그만두고 장사에 뛰어든다는데 용기가 대단하잖아. 이렇게라도 두 사람을 응원해주고 싶어서 그래. 남편은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다음 날 저희의 결정을 들은 시부모님 역시 크게 놀라셨어요. 이 가게 반절은 애미 네가 만들었다. 네가 만든 게 당연하지. 제가 만들다뇨. 아버님, 어머님이 기틀을 다 닦아 놓으셨죠. 저희도 오래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점에서는 이것저것 새로 시도도 해보고 그러려고요. 두 분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일부러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머님은 결국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얼마나 큰 덕을 쌓았길래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본점은 아가씨 부부에게 넘기고 저와 남편은 분점을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려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가게 자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점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서 유동인구가 많고 비슷한 메뉴를 파는 식당이 없는 곳을 찾아 며칠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겨우 괜찮은 곳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보증금이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어쩌지 1억 정도가 모자라네. 일단 집이라도 내놓자. 가게는 목이 절반인데 그렇게 좋은 자리 찾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살던 집을 급히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가격을 낮춰도 도무지 팔리지 않았어요. 행여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갈까봐 불안해하며 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건 다름 아닌 아가씨였어요. 결혼을 앞둔 아가씨가 불쑥 제 앞으로 통장 하나를 내민 겁니다. 언니, 이거 보증금 내는데 보탰어요. 저는 통장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족한 1억이 딱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아가씨, 이 돈 뭐예요? 저희 신혼집 구하려고 마련한 돈인데 언니네 사정이 급하다고 들어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신혼집 마련할 돈을 받아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편 역시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파트 말고 빌라로 가기로 했어요. 둘이 상의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얼른 이 돈으로 가게 계약해요. 옆에 앉아있던 심해부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형님께서 양보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본점을 맡게 되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형님 아니었으면 저희는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베푼 마음을 잊지 않고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아가씨의 예쁜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고 아가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내가 이 돈 딱 1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도 돼요. 아니에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는데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위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가씨에게 빌린 돈으로 낯선 동네의 신축 상가 1층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20년 넘게 손때 묻은 본점에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시멘트 냄새와 텅 빈 홀만이 우리 부부를 맞이했죠. 본점의 단골들은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가게 앞에 약도라도 붙여놓고 오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본점은 아가씨네 가게인데 우리가 거기에 기대면 어떡해. 우리 힘으로 이 동네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야지. 맘만 있으면 새로운 단골이 또 생길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네. 그렇게 둘이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초반 한 달은 하루에 10그릇 팔기도 버거웠어요. 젊은 직장인이 많은 상권이라 그런지 점심시간에도 썰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어요. 20년 동안 고수해온 본점의 전통 방식은 유지하되 이 동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색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뼈를 고아내는 방식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기존의 맑고 담백한 서울식 곰탕은 유지하되 해장이 필요한 직장인들을 위해 얼큰한 맛을 개발하기로 했죠. 우거지를 넣어볼까? 된장을 살짝 풀어서 구수하면서도 칼칼하게 말이야.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주방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질 좋은 우거지를 구하러 새벽 시장을 5군데나 돌아다녔고, 곰탕의 깊은 맛을 해치지 않는 양념 비율을 찾기 위해 수백 번 국물을 맛보았죠. 혀가 마비될 정도로 간을 보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육수통 앞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얼큰 우거지 곰탕이었습니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맵지만 삼키고 나면 사골의 진한 고소함이 속을 달래주는 맛이었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거다 여보, 이거면 됐어. 새로운 메뉴가 나왔지만 우리는 전단지 한 장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같이 나와 육수를 끓이고 매일 담근 겉절이를 상에 올렸죠. 그렇게 새 메뉴를 개발하고 가게를 정돈하느라 본점에 들를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간간히 아가씨와 통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을 뿐이었죠. 아가씨의 목소리는 늘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딘가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언니, 이번에 가게 인테리어를 싹 바꿨어요. 젊은 사람들도 오게끔 카페처럼 꾸몄는데 진짜 멋져요. 카페처럼요? 곰탕과 카페라니 머릿속에 선뜻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와봐요. 깜짝 놀랄걸요? 그리고 그이 말대로 가게를 시스템화하니까 세상 편해요. 언니네도 자리 잡으면 알려줄게요. 그래요. 조만간 갈게요. 그렇게 전화만 주고받다가 분점을 오픈하고 2달 만에 본점에 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가 알던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던 그 정겨운 가게는 없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과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벽면 가득 붙어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문의 포스터가 낯설게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주방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켜져야 할 가마솥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대신 창고에는 정체불명의 흰색 통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저게 다 뭐예요? 육수는요? 아버님이 쓰시던 가마솥은 어디 갔어요? 저를 맞이한 심해부는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심해부는 제 물음에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아, 저거요? 사골 농축액이에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물 비율만 잘 맞추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국물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농축액으로 대체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굳은 표정을 의식한 듯 심해부가 얼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본점만 운영할 때는 가마솥으로 육수 내도 괜찮죠. 근데 프랜차이즈화 하려면 뭐든 시스템화가 돼야 하거든요. 가맹점주들한테 새벽부터 나와서 육수 우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낯선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겉면에는 선명하게 중국산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설마 김치도 사서 쓰는 거예요? 곰탕집은 김치 맛이 반인데. 요즘 인건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는 인건비 따지면 남는 게 없어요. 요즘 중국산도 맛 괜찮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치장된 가게 안에서 시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닦아놓은 진심이 싸구려 농축액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아가씨의 팔을 잡고 조용한 구석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아가씨, 잠깐 나 좀 봐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해. 제 심각한 표정에 아가씨는 쭈뼛거리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가씨의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아가씨네 사업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으니 프랜차이즈도 좋고 인테리어 바꾸는 것도 좋죠. 그런데 맛은 건드리면 안 돼요. 아버님이 평생을 어떻게 지켜온 국물인데 농축액을 쓰다뇨. 중국산 김치도 그렇고 이건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진심을 담아 호소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아가씨는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 손을 슬그머니 놓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 명문대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 기획팀에 있던 사람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장사하던 우리랑은 보는 눈이 다르다고요. 경영이랑 음식 장사는 달라요. 손님 입맛이 얼마나 매서운데요. 당장은 속일 수 있어도 나중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에이, 언니. 요즘 사람들은 가성비랑 분위기 따진대요. 그이가 다 데이터 분석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이 선배 중에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멘토링도 따로 받고 있고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딱 1년만 믿고 지켜봐줘요.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게 말해놨어요. 아가씨의 눈빛에는 남편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과 화려한 인맥을 내세우는 심해부의 논리에 이미 깊이 설득당한 상태였죠. 더 이상 제 말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본점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농축액을 쓴다고? 그래, 김치도 완제품을 사서 내놓더라. 당신이 말 좀 해봐. 내 말은 먹히질 않아. 제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 쟤 이제 다 큰 어른이야. 매제가 저 집 가장이고 내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매제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버님 아시면 쓰러지셔. 일단은 지켜보자. 제가 저렇게 남편 믿고 의지하는데 내가 찬물을 끼얹을 순 없잖아. 남편은 곰처럼 우직했지만 그만큼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여동생 부부의 길을 꺾고 싶지 않은 오빠의 마음을 저 역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아버님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나서기도 뭐했습니다. 두 분은 시골에 내려가신 후로는 가게 일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가끔 서울에 올라오셔도 가게에는 일절 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두 분 나름의 배려였죠. 저 역시 제 코가 석자라 본점에 더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욱 독하게 가게 일에 매달렸어요. 본점이 변했으니 아버님의 진짜 맛을 지키는 곳은 이제 우리 가게뿐이라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손님이 늘기 시작하더니 점심시간에는 가게 밖으로 길게 줄을 서는 날이 이어졌죠. 무엇보다 낯이 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점 근처에 사시던 30년 단골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우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신 날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여기 숨어 있었구만. 내 그럴 줄 알았어.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국물부터 한 숟가락 뜨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셨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게 곰탕이지. 저기 본점은 이제 맹탕이야. 국물에서 비린내가 나고 김치는 물러 터져서 씹히지도 않아. 주인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알바생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고 내 다시는 거기 안 간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며느리가 하는 분점이 진짜다. 본점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는 평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주말이면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까지 생겼죠. 반면 아가씨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심해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했어요. 가맹점 모집을 위해 거액을 들여 광고했지만 정작 본점의 맛이 변했다는 악평이 쏟아지면서 문의가 뚝 끊긴 것이죠. 게다가 무리하게 확장한 인테리어 비용과 광고비 때문에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정신없이 뚝배기를 나르고 있는데 가게 앞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바로 아가씨의 차였어요. 아가씨는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채 차에서 내리더니 우리 가게 안을 바라봤습니다. 땀을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는 저와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남편의 모습을요. 유리창 너머로 그런 아가씨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는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더군요. 그날 밤 정산을 마치고 텅 빈 가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뚝배기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팔팔 끓고 있는 우리가 지켜낸 그 국물이었죠. 먹고 해. 당신 아직 저녁 못 먹었잖아. 국물을 한 모금 넘기자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속을 채웠습니다. 속이 채워지니 그제야 낮에 본 아가씨가 생각났어요. 아까 낮에 아가씨가 왔던 것 같은데. 수진이가? 근데 왜 안 들어왔지? 몰라. 급한 일이 있는지 가게 한번 훑어보고 그냥 갔어. 그래? 어차피 조만간 볼 테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자. 남편의 말에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어느새 분점이 문을 연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빌린 돈 갚을 수 있겠지? 그럼 이자 명목으로 좀 더 챙겨줘야지. 덕분에 여기서 장사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 그러자.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찾고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 찾았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선뜻 집 보증금을 내어준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죠. 아가씨에게는 미리 말을 해두고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본점은 몇 달 전보다 더 썰렁했어요. 테이블은 텅 비어있고 홀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구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아가씨와 심해부는 카운터 뒤쪽 사무실이라며 유리벽을 세워 만든 공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냉랭해 보여서 짐짓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아가씨 잘 있었어요? 약속한 대로 1년 전에 빌린 돈 갚으러 왔어요. 원금 1억에 이자도 좀 챙겼어요. 덕분에 지금 가게 계약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심해부는 봉투를 열어 수표를 확인했어요. 액수를 확인한 그의 눈매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차분하게 안경을 고쳐 쓰더군요. 옆에 앉은 아가씨는 우리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애꿎은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장사는 형님네가 한 수 위네요. 분점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레시피를 묵묵히 지켜간 덕분이죠. 저는 일부러 심해부 들으라고 뼈있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심해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장사가 잘 되신다니 이제는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정산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산이라니 이 사람이 이자로 1,000만 원이나 챙겼는데 설마 부족하다는 거야? 남편의 말에 심해부는 난처하다는 듯 헛기침을 하더니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상표권 등록증과 가맹 계약서 같은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본점 프랜차이즈화 작업을 하면서 법적인 정비를 싹 마쳤습니다. 형님이 지금 쓰고 계신 가게 이름, 그리고 육수 레시피, 엄연히 본점의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그걸 무상으로 쓰게 하면 다른 가맹점주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법적 배임으로 걸 수도 있고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심해부는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브랜드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가맹비가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가족이니까 50% 할인해서 5천만 원만 받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회사를 키우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님네도 이제 사업하시니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낡은 간판을 달고 시작했을 때부터 지켜온 그 이름과 며느리인 제가 밤을 새워가며 다듬어온 그 곡물 맛을 법과 시스템이라는 차가운 단어로 포장해 돈을 요구하는 행태가 어처구니 없었어요. 진심이에요? 이 가게의 이름 아버님이 지으신 거예요. 레시피도 다 아버님이 개발하신 거고요. 그걸 상표로 만들고 등록한 건 저희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만약 입금이 어려우시면 죄송하지만 상표권 보호 차원에서 간판은 내리셔야 합니다. 레시피도 바꾸셔야 하고요. 저는 아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심해부가 너무 앞서가는 거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한숨을 푹 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법인 전환하고 제대로 해보려는 거예요. 언니네 장사도 잘 되잖아요. 5천이면 솔직히 언니네한테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요? 그 순간 남편이 주먹을 꽉 쥐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수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오빠랑 세연이한테 4천을 더 내놓으라고? 우리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본점도 생각해서 그냥 내줬더니 기껏 한다는 게 법 따지면서 식구한테 돈 뜯어내는 거야?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남편의 고함에 아가씨가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심해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을 응시했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촌스럽게 왜 소리를 지릅니까? 가족일수록 돈 관계는 더 철저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죠. 남편은 당장이라도 심해부의 멱살을 잡을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혔어요. 저 역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싸워봤자 남는 건 진흙탕사한 뿐이니까요. 이미 저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보다 돈과 계약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등을 토닥이며 진정시킨 뒤 심해부와 아가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알던 사랑스러운 동생 수진이는 이제 남편의 등 뒤에 숨어 계산기를 두드리는 낯선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깟 5천. 송금해 드릴게요. 제 말에 심해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가씨 계좌로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자, 보냈어요. 이제 됐죠? 역시 통이 크시네요. 앞으로도 저희 브랜드 잘 부탁드립니다. 심해부가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브랜드 가맹비로 보낸 돈 아니니까. 이 돈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맺어온 인연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비용입니다. 제 말에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제 말을 이어받았어요. 이 사람 말이 맞다. 오늘부로 우리 인연은 끝이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가게 찾아오지 마. 저와 남편의 통보에 아가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가씨를 보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돈은 줬으니 이제 우리 사이에 빚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말할게요. 돈으로 시스템은 살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은 못 사요.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제 서늘한 경고에 아가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심해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쥐자 다시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남편은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저도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어요. 내가,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핏줄인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그만해. 액땜했다고 치자. 차라리 잘 됐어. 이제 저쪽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곧바로 간판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바로 와주세요. 간판 바꿔야겠습니다. 1시간 뒤 사다리차가 도착했습니다. 본점에 상호가 적힌 간판이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텅 빈 간판자리를 올려다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섭섭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새로 들어갈 이름은 정하셨습니까? 간판 사장님의 질문에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간 상호명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름 석자가 잘 보이게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투박한 제 이름 석자를 내걸자 손님들은 이름 바뀐 집이 진짜라며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아가씨네 부부에게 뺏기다시피 준 5천만 원이 아깝지 않을 만큼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급기야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으로 지켜낸 전통의 맛이라는 타이틀로 전파를 탄 뒤 주말에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손님들로 골목이 꽉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방을 비우지 않았어요.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 역시 사람을 더 쓰고 편하게 카운터나 지키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본점의 주방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보, 불 조절 잘 봐.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국물 맛 변하면 끝장이야. 우리는 더 지독하게 기본을 지켰습니다. 그것만이 저들이 틀렸고 우리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반면 1억 5천이라는 거금을 손에 쥔 아가씨 부부는 거침이 없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무리하게 밀키트 공장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남편은 가게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해부와 아가씨가 저희 가게로 불쑥 찾아왔어요. 맞춤 정장을 입은 심해부는 앞치마를 두른 저와 남편을 묘한 눈빛으로 훑어보더군요. 마치 미개한 노동 현장을 시찰나온 회장님 같은 태도였습니다. 두 분은 아직도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하세요? 방송 타고 대박 났다고 들었는데 그래봤자 노동 수익 아닙니까? 그러다 몸 상해요. 할 말 있으면 용건만 하세요. 우리 바빠요. 제 퉁명스러운 대답에 심해부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심해부의 이름과 함께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금박으로 박혀 있었어요. 저희 이번에 밀키트 런칭하는 거 아시죠? 제가 가족 특혜로 형님네도 끼워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지금 버신 돈 은행에 썩히지 말고 저희 회사에 투자하세요. 상장하면 10배는 뜁니다. 이제 그 솥단지 앞에서 해방되셔야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아가씨가 얼른 거들더군요. 언니, 이 사람 말대로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 순 없잖아요. 두 사람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땀의 가치를 잊고 숫자 노름에 취해버린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만든 것만 믿어요.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국물에 내 돈 섞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돌아가요. 그리고 그 잘난 인맥 믿기 전에 본점 육수나 챙겨요. 손님들이 다 우리 가게 와서 본점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거참 기회를 줘도 발로 차시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심해부는 혀를 차며 가게를 나갔고 아가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돌아보다가 마지못해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화려한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단가를 맞추려고 대량 생산 노하우가 없는 저가형 공장에 일을 맡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멸균 처리 과정에서 곰탕 특유의 구수한 풍미가 사라지고 묘한 쩐내가 나기 시작한 거죠. 설상가상으로
원가 절감을 한다고 중국산 저급 파를 사용하다가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고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맘카페는 순식간에 불타올랐어요. 악플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고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죠. 판매 사이트에서는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미지 타격을 입은 가맹점주들의 항의와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본점 앞에는 밀린 공장 대금을 받으러 온 업자들과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본점 앞에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시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마감을 앞둔 우리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인처럼 어깨가 축 처진 두 분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놀라서 달려가자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 귀한 가게를, 네 청춘이 다 들어간 그 가게를. 어머님이 어린 나이처럼 엉엉 우시는 모습을 보자 저 역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앙상해진 어머님의 등을 쓸어내릴 뿐이었죠. 아버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소주 한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온 본점 솥에 불이 꺼지고 가게 문 앞에 임시 휴업이 붙은 꼴을 보셨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가 양보해도 끝까지 말리고 그 가게를 너에게 물려줬어야 했는데. 아버님의 잠긴 목소리에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본점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집기들은 압류딱지가 붙어 경매로 넘어갈 처지였죠.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아가씨네 부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돈이 있을 때는 인꼬부부 같던 두 사람이 바닥이 드러나자 서로를 물어뜯기 바빴던 겁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일이니 저희가 섣불리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본점의 맛을 유지해가는 것에 고마워하셨습니다. 애미야, 좀 수고스럽더라도 오래된 우리 단골들 생각해서 가게를 오래오래 운영해다오. 그럼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렇게 또 한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스산한 가을이 찾아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가게 앞 가로등 아래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은 채 덜덜 떨고 있는 그 형체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누구지? 손님인가? 영업 끝났는데. 남편이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저 역시 숨을 멈췄어요. 초라한 행색의 아가씨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아가씨는 도망치려는 듯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이내 휘청거렸습니다. 아가씨! 저도 모르게 다가가 아가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시누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옥신거렸어요. 남편도 얼른 뛰어나와 아가씨를 부축했습니다. 가게로 들어온 아가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수건을 건네고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뚝배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거기에 팔팔 끓는 육수를 담고 밥을 말고 고기를 수북하게 얹었어요. 그리고 아가씨 앞에 내려놨습니다. 아가씨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먹어요. 먹고 얘기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보자 아가씨의 눈동자가 흔들거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은 순간 아가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밥을 먹는 건지 울음을 삼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가씨는 뚝배기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옆에 있던 남편도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치더군요. 한참을 울던 아가씨가 퉁퉁 부은 눈으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외제는 그 자식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러고 있어? 헤어졌어. 빚쟁이들 들이닥치니까 각자 살 길 찾자며 갈라서자고 하더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브랜드 사용료를 요구하던 심해부는 정작 위기가 닥쳐오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버린 겁니다. 아빠 가게 내가 다 말아먹었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키운 가게인데, 언니가 어떻게 지킨 국물인데, 내가 그 사람 말만 믿고 겉멋만 들어서는. 아가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 말이 맞았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맛이 본질이었는데 나는 껍데기만 화려하게 꾸미면 되는 줄 알았어요. 벌 받은 거죠. 천벌 받은 거예요. 뼈저린 후회였습니다. 지난날의 도끼는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죄책감만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아가씨의 어깨에 툭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밥 먹어, 다 식겠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용서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결국엔 다시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이라는 뚝배기인 모양입니다. 그날 밤 아가씨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들어보니 갈 곳도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요. 이혼한 후에는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값싼 모텔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가씨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다음 날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가게에 나와 육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쭈뼛거리며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언니,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부탁이라뇨? 저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예상치 못한 말에 제가 멍하니 쳐다보자 아가씨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설거지라도 좋아요. 파다듬는 것도 좋고. 청소도 좋아요. 밑바닥부터 다시 배울게요. 언니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허드렛 일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나 진짜 곰탕 끓이는 법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 가게 이름에 먹칠한 거 내 손으로 다시 닦아내고 싶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고무장갑을 끼며 했던 다짐이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구석에 있던 분홍색 고무장갑을 아가씨에게 건넸어요. 여기 일 힘들어요. 가족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아가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저희 주방에 새로운 막내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를 묵묵히 닦아내고 매운 파를 썰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한 번은 시부모님이 가게에 오셨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빙하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애미야, 고맙다. 못난 시누이 내칠 수도 있었을 텐데 네가 사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아가씨가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는데요. 제 칭찬에 주방 쪽에 있던 아가씨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었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건강하고 정직한 미소였어요. 사람들은 흔히 화려한 간판이나 그럴싸한 포장에 눈길을 뺏기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솥단지 앞을 지키며 깨달은 것 하나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정성이라는 걸요. 제 시누이가 먼 길을 돌아 이제야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요즘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시누이의 뒷모습을 보면 짠하면서도 대견합니다. 화려한 거치레를 벗어던지고 투박한 앞치마를 두른 지금의 모습이 예전에 그 어떤 명품을 걸쳤을 때보다 훨씬 더 빛나 보인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 모두 겉보다는 속이 알찬 진국 같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